민주당 공천 파열음이 커지면서 밀실 사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야에 이 대표의 의원회관 방 818호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밀실 공천,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시스템 공천에 이제 근거로 삼는 게 뭐 여론조사잖아요. 뭐 하위 10%, 뭐 하위 20%, 뭐 이런 걸 이제 근거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 업체들의 어떤 공정성과 신뢰성도 좀 짚어봐야 돼요. 이 밖에도 그 비선 조직이라고 하죠. 그 여론조사 업체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비선 조직이라는 게 말이 표현이 좀 부정적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조직은 다 있어요. 누구나. 뭐 포럼이나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친문들은 다 빼버리고 여론조사를 돌려갖고 나온 걸로 해가지고 또 평가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진 업체를 통해서 여론조사하면 그게 시스템 공천의 결과로 하죠.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논란이 되는 여론조사 업체를 당내 경선 조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개 입찰이 끝난 뒤 뒤늦게 추가 선정됐는데 앞서 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 현역을 제외한 정체불명 여론조사를 진행한 곳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갑석 국회의원에 대해 홍 원내대표의 이딴 문제 제기에 이 대표와의 갈등설까지 불거졌지만 당은 두 사람이 충돌한 건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자, 누굴 빼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굴 넣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나 신용환 전 청년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급 청년위원장 했던 뭐 골수 보수 인사인데 이현주 의원은 서울의 중요한 지역에 비명계를 빼고 그 자리에 넣겠다. 신용환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서 노영민, 도종환 자리에 넣겠다. 예. 이런 거는 참 잘 못 봤거든요. 상대 강한 지역에 넣겠다라는 건 많이 봤지만은 이 전략 기능이 이런 역할을 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죠. 예. 뭐 누구나 당대표는 전략팀들을 다양하게 두고 보좌를 받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 보좌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브레인이 없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보좌진이 누구냐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한주 경기도연구원 전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 그리고 김현지 보좌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되는 게 정진상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진상 씨가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날 때 전자발찌를 함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등과는 전화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보석의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천을 이 범죄로 인해서 구속되었다가 보석된 분이 공천을 주도한다. 예.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누가 실세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자들 입장에서는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워딩대로 말한 대로 당이 돌아가면 그분이 실세예요. 자, 정성우 의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자, 현근택 징계 어떻게 됐어요? 그분하고 문자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현주 의원 어떻게 됐어요? 복당했잖아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은 임 실장 고치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또 예. 첫 비서실장이셨고 예. 어떻게 보면 뭐 8.6 운동권에서도 가장 또 이름이 알려진 분이신데 전략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갖고 거기 고집하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뭐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 좀 아닌데 어려운 거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정말 험지라도 가겠다 이런 자세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주겠다는 의지가 확실하잖아요, 친명계에서. 네. 그거 보면 아시죠? 근데 본인이 실세가 아니다 그러면 섭섭합니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쉴 때는 나 힘 없어. 나 그 양반 연락 별로 안 해라고 하고 힘이 빠져가는 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나 어제도 만났고 요즘 계속 연락 잘 된다. 프리토킹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이다. 라고 하는 분은 이제 힘이 빠져가고 있다고 보면 되죠. 제가 월요일 날 그 정성호 의원 잠깐 뵀는데 그 정성호 의원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더러 자꾸 저기 저 친명계 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주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 이재명 대표가 요즘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 싫어해요? 그래서 그 현근택 그 저기 징계하는 문자가 노출된 이후로 속내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 회의는 이렇게 자주 가죠. 818호에 가셨다는 네, 보도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참석 안 한 거라니까 왜 자꾸 그래?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다. 지금 열려서 뭐 하나 들어가 봐서 잠시 얘기 나누고 나온 것 뿐이지. 예. 민주당이 지금 이제 빼는 게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넣는 거는 아직은 이제 순서가 아니니까 지금 그런 조짐들이 하나가 보이는 게요. 검찰, 경찰, 국정원 출신들이 약진하고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더. 왜 그럴까요? 그걸 이제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초반에 약진했던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인데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을 변호했던 분들을 1차적으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경선 지역은 광주 광산 을로 박균택 후보와 현역 의원인 이용빈 후보 간의 2인 경선입니다. 두 번째 서울 금천구 조상호 후보와 최기성 후보가 2인 경선을 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갑은 임윤태 후보와 최민희 후보가 2인 경선을 합니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의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죽이나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범죄 혐의 내막을 잘 알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서울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천하는 건 자기 범죄에 변호사비 대납하는 겁니다.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 정말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윤 대통령 근무연이 있는 검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냐 이런 뭐 보도와 분석이 많았잖아요. 민주당 공천도 그걸로 한번 이 대표의 법정연, 이 대표 측근과의 법정연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어느 당이든지 총선에 잘 돼가지고 의석도 많이 얻고 지지율도 높이고 해서 대선에 이기는 게 궁극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 대표가 하시는 행동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관적으로 너무나 투명해요. 그게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제도적 방어막 외에도 두터운 방패막이를 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면 비주류를 인정하고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형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비주류가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에요. 그 제왕적 대표, 제왕적 총재는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이회창 총재 때도 제왕적 총재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비주류 4인방을 인정했어요. DR, 강삼재, 손학규, 박근혜 인정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비주류가 있습니까? 있는 비주류까지 다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당 운영에는 본인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말 비주류를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공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친명 이색으로 깔아버리려고 하는데 이런 건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게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 그 대표의 워딩이 180도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천 초반에 내가 공관위원장을 책임지고 내가 한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의 시스템은 룰이 정해져 있고 그 룰에 맞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도 당 기여도 배점 매기는 거 있거든요. 나하고 원내대표하고 점수 내가 매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계속 일관된 발언은 나는 모른다. 하위 20% 명단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명단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는데요. 대표님이 좀 전화를 주셔서 언지를 주신 부분이 조금 있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관위원장께서 통보하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통보한 일이 없습니다. 더 큰 구조적인 말씀을 하나 제가 드리자면은 선거를 하다 보면은 왜 잘 돼요라고 물어보면 잘 되니까 잘 되죠. 왜 안 돼요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보십시오. 이 대표가 법적으로도 옥죄어져 있죠. 그리고 개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죠. 그럼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총선은 어쨌든 믿을 사람 위주로 가야 되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반발이 심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더 반발이 심해져요. 그럼 또 공천이 더 좁아져요. 이런 악순환인 거고. 잘 되니까 잘 되는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해가지고 속으로 불만 있는 사람이 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지율이 높으면은 차마 반발을 못하고 그리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좀 더 공천을 열어놓고 할 수 있고 뭐 어차피 내가 세니까 누구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은 공천이 오히려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그럼 또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런 선순환의 고리가 도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데 악순환의 고리가 한 번 들어가면 깨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공천이 끝난 다음에 뭔가를 내놓긴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너무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게임 끝난 다음에 뭘 내놓는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핵심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그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지금 호남에서 지지해 주는 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호남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나마 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그 대항 카드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딱 예를 들어가지고 이미 벌써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여론조사에서 막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총선도 만약에 패배하고 이러면 전 카드는 아니네.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급속히 팽당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민주당 공천과 국민의힘 공천의 차이가 뭐냐면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AS가 문제예요. AS? 예, 그러니까 공천 이후에 그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의힘은 뭐 단수 공천을 하든 뭐 그럼 탈락자들이 생기겠죠. 컷오프가 되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철규 공관위원하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공관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결정이 저한테 옵니까?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저에겐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를 숨겨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이렇게 짓밟는 거죠? 왜 그렇게 모욕을 주죠? 기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제가 기각한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관한 당규는 일체 열람 및 공개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위 20%에 속하는 일부 위원들이 의 신청과 그 평가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당규 위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S도 문제가 이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왜 떨어져야 됐는지 그 자리에서 왜 비켜나야 되는지 그 자리에 누가 나올지 명분이 있거든요. 설명합니다. 그럼 반박이 안 되는 거야 저쪽에서. 근데 이쪽에서는 뻔한 거거든요.
당신 그러니까 비명이니까 제거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논리로 그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보만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이 정성호 의원을 우리가 뭐 같이 할 때 참 좋아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발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낙엽은 뭐 가을바람이 불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천 뭐 안 된 분들은 뭐 이거 낙엽이니까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봄이잖아요. 이제 낙엽이 새싹으로 바뀌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가을바람의 낙엽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AS 얘기하셨는데 AS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롱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명주 부의장의 경우에 왜 내가 20%냐 뭐 이런 반발을 하니까 일본 여행이나 가시라 뭐 이런 얘기를 김지호 뭐 부실장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언제나 경쟁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약간의 진통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저는 좀 화가 나던데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분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그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분이 그 일로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